정도인가? 그렇죠. 규모가 이건 뭐. 네. 자, 오늘 더 재밌는 얘기 갑니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S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지난 시간 세계 최강 미 제8공군의 전략폭격기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맞서는 중국과 또 러시아는 어떨지 그 상황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뭐 경쟁인데 중국과 러시아도 한창 먼저 개발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미국 혼자서만 그런 능력을 갖게끔 놔둘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우선 그 미, 중러 모두 그냥 폭격기가 아닌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경쟁적으로 지금 다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B2는 사실 세계에서 유일한 스텔스 전략 폭격기입니다. 네. 그리고 B-21도 조만간 이제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H-20 우리가 훅-20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있고요. 러시아는 파크-다를 각각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미사일 한 방이면 뭐 미국 본토에서 아니면 뭐 특정 지역에서 뭐 북한도 뭐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만 원하는 대로 다 날아가는 시대에 이렇게 전략 폭격기 개발이 한창이고 또 차세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옛날에는 폭격기가 정말 융단 폭격하고 뭐 이런 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핵무기 삼각축의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놓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사실 뭐 오늘날은 지금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 지역까지 폭격기가 가지 않아도 꽤 멀리 떨어진 데서도 원하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돼 있고 반대로 이제 적의 핵 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 미리 이륙해서 공중에서 대기할 수가 있죠. 이게 ICBM 같은 거는 그런 식의 문제들에 이제 놓일 수가 있잖아요. 노출되고 뭐 타격을 받고 하지만은 공중에 떠 있으면서 그 안전한 상태로 또 공격을 갈 수도 있고 또 그 경우에 따라 목표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전략 폭격기와 이제 이게 핵 전략하고 관련돼 가지고 능력과 위상이 이제 진화를 하는 거고요. 가장 큰 약점이 사실 생존성이었죠. 너무 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스텔스로 보완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텔스 전략 폭격기는 21세기에도 계속 활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더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스텔스 전폭기 3파전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파볼까요? 네, 중국은 이제 스텔스 전략 폭격기 훅-20으로 이제 미국의 괌, 하와이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항속거리가 8,5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륙 중량은 200톤, 그리고 미사일 폭탄 탑재량은 최대 45톤 가량인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각종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최대 사거리가 1,500에서 2,000km에 달하는 CJ-20, 둥펑-10 이런 계열의 핵탄두 탑재 이제 순항 미사일들을 장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당연히 재래식 폭탄, 뭐 미사일,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개략적인 훅-20의 그 무장 할 수 있는 무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가 이제 크루즈 미사일들, 그다음에 뒤에가 보면 핵폭탄을 비롯한 각종 폭탄, 정밀유도 폭탄 이런 것들이 망라가 돼 있는데 얼핏 보면 B2하고 굉장히 흡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잘라서 뒷부분 앞모습만 보면 앞모습은 B2고 뒷모습은 B21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와,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훅-6라는 전략 폭격기가 있는데 최신형은 이제 훅-6M이라고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좀 폭격기 말이 폭격기 좀 약해요. 원형은 이제 구소련의 투폴레프 Tu-16 폭격기가 이제 원형이고 그것을 이제 중국에서 모방 생산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폭탄 탑재량이 9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B-29 폭격기 정도이고
우리 F-15K보다도 적어요. F-15K가 한 11톤 정도 돼요. 무장 탑재량이. 그리고 F-15 중에 이제 최신형의 F-15EX는 13.4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제 중국 전략 폭격기보다 뭐 F-15 신형, 최신형이 더 무장 탑재량이 많다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건데 여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중국은 차세대 전략 폭격기를 굉장히 원해온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고 이 풍-20은 무장 탑재량보다는 이제 스텔스 성능에 좀 더 중점을 뒀고 아까도 우리가 외형 보면서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제 B-21과 유사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B-21이랑 B-2를 이거 합성해 놓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실제로 지금 뭐 진작에 개발되고 있는 거 아니 이 정도까지 된 거면요. 와, 풍-20. 그런데 얘가 괌이랑 하와이까지 사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네, 미 국방부가 2019년 보고서에서 이제 H-20의 비행 거리를 미국 괌 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8,500km 전망을 했는데 일부 군사 전문가는 하와이까지 12,000km 하와이까지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략적으로 그 H-20이 만약에 실전 배치가 되면 미국의 봉쇄선을 뚫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본적으로 군사 전략상 개념으로 두 개의 가상의 선을 그어서 대미 방어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1열도선인데 요거는 이제 쿠릴열도에서 일본을 거쳐서 필리핀까지 대충 그림이 나오실 거예요. 요 선이고 이게 가까운 쪽이죠, 중국에. 제2열도선은 일본 동부 해안, 그다음에 괌, 남태평양 섬에 걸쳐 있는 먼 쪽에 이 두 개의 선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의 중국군 작전 범위는 제1열도선 수준이거든요. 근데 H-20이 취역하면은 제2열도선까지도 공해상의 모든 부분이 사실은 작전 수행 가능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H-20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동아시아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반접근 및 지역 거부 전략, 요거 A2AD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이제 더욱 강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도 나름대로 B-20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또 이렇게 H-20 만들면 미국도 당연히 뭐 대비책을 세우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 그동안은 사실은 이 중국 뭐 해군군력 또 약하고 그러니까 이 태평양 지역이 전체가 미국의 앞마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괌, 하와이는 물론이고 이제 괌, 오키나와 물론이고 대만 근처까지 미국이 마음대로 이제 뭐 항모 전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내 눈 뜨고는 용납을 못하겠다.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용납 못하겠다 해서 이제 미국을 점점 가까이 못 오게 몰아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1열도, 제2열도라는 게 1단계 중국에서 좀 더 가까운 오키나와 이 제1열도는 우리 서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미 항모 전단을 비롯해서 미군이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뭐 대함 미사일이라든지 뭐 공군력이라든지 뭐 잠수함 전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1열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중국이 이제 자기 영역으로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각종 대한 탄도 미사일 이런 거 통해서 미국이 이제 고민을 하는 상황이 됐고 2단계가 아까 말씀하신 괌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서 거기까지 이제 그 밖으로 미국을 몰아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 그걸 강화하겠다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각종 함정, 미사일, 대한 미사일, 뭐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전략 폭격기도 마찬가지, 홍20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 이제 홍20이 말씀드린 뭐 본토, 뭐 최악의 경우 본토뿐 아니고 주로 괌, 하와이는 확실히 이제 때릴 수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동남중국해에서 작전하는 미군들한테 당연히 위협이 되죠. 이 폭격기에서는 당연히 공대함 순항 미사일도 발사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또 이제 2018년 5월에 이 남중국해 인공섬들 여러 개 만든 것 중에 하나의 이제 H-6 이 폭격기도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H-20으로 바뀔 경우 당연히 좀 더 먼 거리까지 폭격에 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미군이 이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단 공군력을 강화, 재정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H20 얘기하는데 자꾸 그 너무 비슷해가지고 B2하고 B20이라고 그 화면을 다시 너무 비슷해가지고 솔직히 아니 뭐 무기가 다 모양새 거기다 거깁니다만 솔직히 제가 보기엔 너무 똑같은데 이거 뭐 얘기 나온 거 없습니까? 이 디자인 관련해서요? 뭐 미국 중국 얘기요? 왜 없겠습니까? 아 그렇죠. 뭐 있죠. 이건 너무 똑같아요.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방송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중국의 각종 무기들이 알고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네. 미국의 또 극초음속 미사일이 갑자기 발전한 것도 다 이유는 있을 때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서로. 뭐 혐의들이 서로 있는 건데 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소련 쪽의 영향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뭐 많은 그런 기술 이전 혹은 뭐 그 비슷한 상황들을 네. 뭐 주도적으로 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미국 쪽에서 정말로 정보가 넘어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무슨 해킹 이런 것도 아니고 H20 개발이 이제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제 중국이 미국의 정보를 첩보 활동으로 빼내 가지고 H20 개발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 첩보를 빼냈다뇨? 예,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실 그 사법 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정이라고만 딱 잘라 말하기도 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긴 한데 2011년에 중국의 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바로 B2와 B22를 만든 노스롭 그루만의 엔지니어인 노소 고아디어가 32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32년이면 거의 무기징역급 아니 종신형급 아닙니까? 그건 진짜 큰 죄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뭐 딱 걸렸네 이건요. 이분이 뭐 40살이었으면 72살에 나오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분이 어쨌든 B2 개발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분이 정보를 넘겼기 때문에 이런 징역형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냥 썰로만 이거 징역을 살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직접 이걸 개발한 사람이 아마 대가를 받고 중국에 넘겨서 그 결과로 H20이 설계가 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상당히 뭐 그럴듯한 정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세금 안 내서 32년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미국이 큰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32년형이 나왔을 것 같은데 설계도든 뭐 디자인이든 그리고 이거 중요한 계획대로 이게 제작이 가능한 걸까요? 실제로 100% 이렇게 그 생각대로 진행이 되고 있답니까? 개발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첨언해서 예.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그 개연성이 상당히 많은 게 실제로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두 번째 그러니까 젠20 말고 FC-31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보면 F-35랑 굉장히 흡사한데 그게 실제로 로키드 마틴을 해킹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F-35 기술을 실제로 설계도를 빼내서 많이 참고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H-22 경우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설계도만 빼냈다고 똑같이 만들 수 있느냐? 그렇죠. 레시피 알면 뭐 그 음식이 나옵니까? 그거 아니죠. 네. 그래서 보면 뭐 중국은 뭐 이게 우리가 B2 정도가 아니고 B21을 능가할 수 있다. 뭐 어디까지 간다 이런 얘기 하지만 중국은 또 나름 과장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외형보다는 성능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적지 않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진 문제인데 제트기 엔진도 사실은 중국이 독자 엔진을 제대로 개발을 못해서 중국의 스텔스기 개발도 상당히 지연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스텔스 폭격기 경우도 엔진, 이 H-20 폭격기 엔진 개발이 지연이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산에 이제 그 NK321이라고 있는데 이거하고 개량형 그 WS-10 엔진 등이 이게 이제 그 H-20 폭격기 엔진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 추력 등이 이제 부족한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대체 엔진을 개발하는데 앞으로 2, 3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상황이 그렇고요. 이제 또 우리가 또 러시아 얘기를 알아봐야 될 텐데 요즘 좀 어깨가 약간 좀 축 처지시긴 했습니다만 자, 러시아 쪽 분위기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가 뭐 인성부터 시작해서 전투력에 이르기까지 저를 실망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안타깝게 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무기 쪽으로는 제가 항상 러시아의 무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었으나
이 스텔스 전략 폭격기의 개발에 관한 한 러시아는 사실 후발주자죠. 그러니까 미중 다음이란 그죠. 말이네요. 미중 다음으로 후발주자인데 차세대 전략 폭격기인 그 PAKDA 이걸 뭐 팍다라고 읽어야 될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팍다라고 읽겠습니다 그냥. 이 팍다는 지난 2020년 5월에 시제기 제작이 착수된 걸로 알려졌지만 경제난 때문에 지금 진도가 더디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팍다의 모습인데 이것도 전익기 뭐죠? 그림인가요? 이미지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전익기 비슷한데 좀 다르죠. 앞에 기체들하고는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고 앞쪽이 전익기 날개는 굉장히 넓지만은 아까 뭐 B2나 뭐 B21이나 뭐 H20하고는 조금 형태는 다르고요. 그런데 전익기라고 부를 수 있는 기본적으로 기종입니다. 비행 거리는 12,000km 그리고 최대 30시간 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무장은 핵탄두 탑재하고 2,000km 이상 떨어진 표적을 마하 10에 이르는 극초음속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제 KH-47M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뭐 탑재한 건 아니니까. 네. 또 전략화 후에는 이제 현재 운용 중인 장거리 전략 폭격기 TU-95MS, TU-160 블랙잭, TU-22M 등의 전력을 대체하게 되는데 원래는 2028년이나 29년쯤에 전략화하기로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미 살짝 늦었지만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뭐 경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는 될 것인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개발비라고 하는 건 예산이 빡빡할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개발이 될까요? 더구나 이 기존에 있는 무기들 생산하는 것도 바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무기를 개발하는 이런 데에는 예산을 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될 줄 미리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푸틴이 또 다른 계획을 세워요. 이게 이제 파크다 대신에 기존의 TU-160 블랙잭 전략 폭격기를 TU-160 M2로 이제 개량하도록 한 건데요. 2015년에 푸틴이 생산 공장을 방문해서 생산 라인 재가동을 지시했고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지금 푸틴이 TU-160 조종석에 탑승한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인데요. 이 푸틴이 이 마초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직접 몰기도 하고 탈 수 있는 건 오토바이 제발 멋진 거 그거 타시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맞습니다. 곰도 타고 그건 합성이라고 하던데 곰을 타고 있는데도 별로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대통령을 곰 태웠으면 경호원들은 거 이제 다 사표 써야죠. 그 대통령이 타시면 되겠습니까? 그 왼쪽에 이제 보시면 TU-160이 이렇게 다양한 각종 미사일, 폭탄 뭐 이런 것들을 탑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데 이게 이제 80년대에 개발이 돼서 87년부터 실전 배치가 됐고요. TU-160을 추가 생산하고 현대환영 등 이제 꾸준히 개량이 이루어진 거는 이제 푸틴이 지원했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해서 푸틴이 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이제 시각도 적지 않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이제 2005년도 사진이랍니다. TU-160 조종석에 직접 탑승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러시아의 최신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KH-555라고 있어요. 이게 사거리가 한 3,500km 이상 되는데 이거를 직접 자기가 발사 버튼도 눌러서 진짜 쐈어? 푸틴이 발사 버튼 눌러서 쏘게 됐다고 그럽니다. 국가원수의 의지가 뭐 어느 나라든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푸틴쯤 되는 분이 이러면 확실히 이쪽의 개발은 뭐 순조롭게 진행될 것도 같은데. 근데 이거 TU-160 이거 현재 안타깝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지금 언급이 되는 그런 그 폭격기 아닙니까? 이제 유명한 기체죠. 사실은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가 자랑할 만한 그런 초음속 전략 폭격기였던 것이고요. 러시아 본토에서 발진해서 이제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 B1, B랑 딱 보기도 비슷하시잖아요. 생긴 게. 제가 높임말을 썼네요. 비행기에다가. 딱 보기에도 B1, B와 비슷하잖아요. 좀 내려보긴 좀 내려다보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이 정도 되는 그 사이즈면. 그러니까요. 보기에도 비슷하고 길이가 54.1m, 폭이 55.7m고 최대 속도가 마하 2.05예요. 마하 2.05예요. 이 큰 비행기가요? 그러니까는 우리 뭐 B1B도 초음속이라고 하지만 마하 1.2 수준인데 반해서
이거는 마 2가 넘으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기체죠, 사실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크고 더 빠릅니다. 아. 그래서 자랑할 만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이고 네. 높임말도 쓴 것이고. 근데 사실 전 세계의 전략 폭격기 중 가장 크고 빠른 기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B1B처럼 여기다 또 레이더 전파수 도료도 칠했고 어느 정도는 스텔스 설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레이더 반사 면적도 물론 뭐 B2나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꽤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기체였죠. 예. 그 뭐 B1에 비해서 더 빠르고 더 큰데 더 빠르고 딱 여기 말씀만 들어봐도 푸틴 대통령이 꽂힌 게 뭐 딱 느낌이 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자랑할 만한 네.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이제 91년 구소련이 붕괴했을 때 이 Tu-160도 위기를 맞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커녕 유지 보수마저 힘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러시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국방비 경제가 무너지니까 국방비도 대폭 삭감이 되고,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무너진 다음에 그 유명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기억일 텐데 그 많은 함정들이 항구에 그냥 녹슨 채 막 버려져 있고 네. 심지어는 최신 핵잠수함조차도 그냥 녹슨 채 버려진 운용을 못 하니까요. 그런 상황이니까 마찬가지 Tu-160도 이제 그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가 이제 그 Tu-160 중에 19대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서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우크라이나에 전진 배치를 해놨던 건데, 이게 이제 러시아 무너진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챙기고 싶었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간에 마찰이 이제 벌어진 건데,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한 대를 제외하고는 1999년에 러시아가 모두 18대의 Tu-160을 인수해 갔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이제 푸틴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래서 아마 또 푸틴이 이 Tu-160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계기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걸 그 19대 중에 한 대 빼고 넘겨줬는데 안 넘겨주고 그냥 갖고 있었으면 뭐 현재 방송 시점에서의 지금 전쟁의 양상이 뭐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19대라면 더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부품 조달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또 있고, 그렇구나, 유지보수가.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아마 최우선적으로 폭격을 했을 겁니다. 이 러시아가 이제 폭격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안토노프 225 한 대밖에 없는 거, 그것도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러시아가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폭격을 해서 무력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앞서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Tu-160이라든가 뭐 95라든가 이런 기종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죠? 예, 일단은 뭐 95는 확실히 나온 것 같고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1월에 러시아 공군 기지에서 이제 출격 대기하는 Tu-95를 공개를 했었고, 예. 그다음에 지난 2월에 이제 개전 첫날 2월 24일에는 러시아 주민들이 출격하는 Tu-95의 순항 소음을 들었다는 내용을 소셜 미디어에 남기기도 했는데. 그럼 뭐 순항소음이 소리 듣고도 하나? 일반인이 뭐 비행기 소리를 구별하나? 그러게요. Tu-95인데 뭐 이거 아니 근데 Tu-95가 워낙 소리가 크고 독특해요. 그래요? 네, 엔진 그걸 지금 소음이. 설명하려고 소리. 미안해. 설명하려고 제가 밑밥가는 거. 그냥 하세요. 아니. 예. 활주로 근처 살면 아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절대 모르고요. 우리가 저도 사실 영국에 있을 때 히드로공항 옆에 살았는데 무슨 7477, 뭐 727, 뭐 777, 뭐 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그냥 얘기고. 시끄럽죠. 그냥 시끄러운 거죠, 그냥. 뭐 헬기랑 뭐 일반 비행기랑 구별을 하는 거지. 네. 전투기 지나가면 구별하고요. 그건 좀 소리가 다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Tu-95는 원래 좀 터보 제트 엔진이 아니고 터보 프롭 엔진을 쓰기 때문에 특이하대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그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 소리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다른 아예 다른 소리가 엔진을 쓴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아예 이제 제트 엔진 소리가 아닌 좀 다른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나르는 경운기라는 그렇죠. 별명도 있다고. 다다다다 이렇게 막 하는 이런 원래 이제 터보 프롭 엔진이 그 프로펠러 계통에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바라박한 소리가 납니다. 네. 확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정황상 보면 수도 키이우를 타격했던 순항 미사일도 Tu-95를 통해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러시아군이 이제 하르키우에 핵미사일 탑재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보냈다고 밝혔는데 그것이 뭐 Tu-95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이제 푸틴 대통령 지시로 핵전력 강화 태세에 러시아가 이제 돌입한 상황인데 그 장거리 비행단, 이게 이제 전략 폭격기 비행단이죠. 이 장거리 비행단 지휘부가 강화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발표한 걸로 봐서 이런 핵무기 탑재를 하는 이런 전략 폭격기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우크라이나 쪽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과 비교해서도 라인업상으로 보면 이렇게 딱 대비가 되는데 서로 그 비슷비슷한 것처럼. 근데 실제로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그 러시아 쪽 이 폭격기들이 제 역할을 하나 좀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녹화 시점에서 아주 최근 보도를 보면 그 러시아 폭격기가 네. 그 마리우폴이라든지 이런 데 등장 출연해서 폭격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최근에 뭔 일이 있었냐면 그 후키함대 기함인 모스크바 함이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예. 이게 이제 12,000톤 가까이 되는 무지하게 큰 배예요. 그리고 러시아 수상 함정 중에 넘버 3예요. 넘버 1은 이제 투전의 항모가 있고 두 번째가 키로프라고 있는 원자력 추진 항모 2만 톤 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세 번째로 큰 배인데 더구나 기함이니까 상징이고 이름이 모스크바 아닙니까? 러시아 수도 이름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렇죠. 서울 정말 이런 건데. 예. 자존심 상징인데 이게 침몰해 버린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이제 이게 뭐 탄약고가 폭발해서 가다가 뭐 폭풍우 때문에 침몰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이게 우크라이나의 대함 미사일 공격에 의해서 침몰한 것을 그 지대함 미사일 2발이나 3발을 맞아서 침몰한 것을 이렇게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이거는 전차 수백 대가 파괴된 것보다 더 파장이 큰 겁니다. 사실 러시아에 주는 충격은 특히 푸틴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복을 여러 맥락에서 이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폭격기까지 동원해서 이제 무지막지한 폭격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격기가 도시 상공에 왔다는 것은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고 폭탄을 떨어뜨리는 얘기예요. 그렇죠? 크루즈 미사일을 쏘면 뭐하러 가까이 오겠어요. 잘못하면 얻어맞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미사일 쏘고 가면 되는데 그 우크라이나 도시 상공까지 왔다는 것은 크루즈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고 재래식 멍텅구리 폭탄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굳이 정확히 떨어진 이걸 쓰느냐? 몇 가지 이제 추정이 나오는 게 우선은 정밀 유도 미사일, 그다음 폭탄 이걸 거의 다 써버렸다. 거의 이제 재고가 바닥에 나서 멍텅구리를 써야 된다는 이런 추측입니다. 추측. 확인된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좀 러시아 입장을 낙관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멍텅구리 폭탄 재고 정리 차원에서 그런다는 또 시각도 있고요. 참 재고 정리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도시 위로 떨어지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정밀 폭탄이나 아니면 미사일을 쏴서 딱 핀포인트 어택, 목표물을 때리는 것보다는 이 재래식 폭탄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융단 폭격, 카핏 방인 비슷하게 융단 폭격을 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인 공포감이 더 크겠죠. 그렇겠죠. 정확도는 떨어져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떤 심리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 길을 꺾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떨어뜨린다. 뭐 이런 몇 가지 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폭격기 뭐 전에도 언급할 때 이제는 그런 거 안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그리고 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폭격기들이 상공으로 들어와서 멍텅구리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지대공 미사일이 만약에 방공망이 제대로 돼 있었다면 어디 감히 뭐 그런 얘기 들 텐데. 그럼 러시아 스텔스 전폭기 파크다 대신 추진되고 있는 Tu-160의 개량형. 요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Tu-160 블랙잭의 개량형이 이제 Tu-160M2 이렇게 이름이 붙는데 올해 1월에 러시아 모스크바 근교의 카잔 공군 기지에서 시제기 2대 시험 비행을 성공리에 마쳤어요. 시험 비행까지 갔으면 많이 간 거죠, 사실은. 약 600m 고도에서 30분간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한 대당 3억 달러의 개발비가 소요된 이제 미 제8공군의 B-21 이 시험 평가 받는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는 Tu-160 생산 라인을 재가동을 시켜서 약 10개 부분을 개량 및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시험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일어나는 건데 일각에서는 심지어 두 기체의 성능이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탕은 전혀 다른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탕은 전혀 다르고 형태도 전혀 다르고 네. 성향도 한쪽은 초음속이고 한쪽은 완전 스텔스라 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러시아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아주 높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신기종을 뭐 추가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뭐 쉽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만 그러면 스펙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 TU-160M2 네. 동체에 이제 스텔스 코팅을 해서 RCS를 더 줄였다고 합니다. 그때 또 스텔스 코팅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본격적인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이제 스텔스 성능을 전보다 좀 향상을 시켰다고 하고요. 엔진도 이제 연료 소모가 줄어든 사마라 NK321로 교체를 해서 무장 중량도 상당히 좀 늘렸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신형 장비도 채택을 했는데요. 신형 더벨라 MV1 70 레이더와 K042K1 장거리 항법 체계 그리고 ABSU 200-1 자동 조정 장치, 그다음에 현대적 전자전 및 전파 방향 재밍 장비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형 조종사 탈출 장비 등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장도 이 순항 미사일도 기존의 KH-555를 이보다 좀 더 한 5,000km까지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와, 예. KH-101 장거리 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교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탑재 미사일 수도 이제 12발로 이제 늘어났다고 그러고요. 러시아는 앞으로 이제 TU-160M2를 50대 이상 이제 도입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간에도 이제 전략 폭격기 경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략 폭격기가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탑재할 무장 중에 극초음속 무기가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추가가 되면 앞으로 뭐 양국의 그런 그 경쟁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아니 그러면 미국은 미 제809 그 정도 큰 뭐 이렇게 항공 전문 부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대가 있나요? 러시아 쪽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제 전략 폭격기 부대는 있죠. 예. 뭐 러시아도 뭐 TU-160이라든지 TU-95라든지 적지 않은 폭격기를 갖고 있고, 이 중국도 성능 소위 급은 떨어지지만 H6 홍6 폭격기를 갖고 있는데, 근데 미국의 이제 제8공군만큼 이렇게 이런 규모와 위력을 가진 부대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미 공군력은 와, 이 진짜 이 전략 폭격기 이 수준은 진짜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 여러분도 다들 아시죠?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데요. 그런데 이 성공적인 작전의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은 숨은 공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날씨입니다. 350만 명의 병력이 동원된 사상 최대의 작전인 만큼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는데요. 이에 작전을 주의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상륙 작전에 가장 적합한 날씨와 조소의 때가 언제인가를 분석했고, 결과를 토대로 6월 6일을 D-Day로 결정해 큰 성공을 거두었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날씨는 일찍부터 전쟁에서 활용되곤 했는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전에도 기상을 예측해 작전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하는데, 그 작전은 대체 무엇이었을지 본방 야사에서 확인해 보시죠. 전통적으로 정격전과 기동전을 중시하는 독일에게 기름은 곧 전투력이자 생명이었습니다. 기름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히틀러는 소련의 남부 유전지대인 코카서스를 점령하기 위해 1942년 청색작전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점령에 실패하면서 독일은 전체 기름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루마니아의 플로이에슈티 유전지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루마니아는 과거 세계 최초의 원유 생산국으로 미국보다 2년 빠른 1857년 원유를 생산해 유럽 최대의 산유국으로 부상하는데요. 하지만 그게 화근이 돼 석유 자원 전쟁의 쟁탈지가 돼버렸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편에 섰던 루마니아는 석유를 노리는 독일의 침공을 받았고 석유를 뺏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석유 시설을 파괴해버렸는데요. 그 상처가 꽤 컸던지 이후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의 편에 서서 기름을 댔죠. 때문에 연합군에겐 루마니아 플로에슈티 유전지대는 독일의 기동력을 꺾을 수 있는 군침도는 공격 목표물이었는데요. 이에 연합군은 이곳을 폭격해 독일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하기로 결정합니다. 공습에 동원할 폭격기로 하늘의 요새라 불리는 B-17을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는 B-14 리버레이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폭장량 좋고 성능 좋은 B-17이 아닌 B-24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다소 의아할 수는 있는데요. B-24는 항속거리와 성역동에서 B-17보다 앞서 있어 장거리를 오가는 작전에서 제격이라 판단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황. 이제 남은 건 공습뿐.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했는데요. 연합군 공군기지에서 플로에슈티까지는 B-24 폭격기가 중간 주유 없이 폭격 후 돌아올 수 있는 최장 항속거리, 즉 겨우 복귀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만약이라도 항로상에서 강한 역풍을 만났다간 비행 중 기름이 떨어져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대기 상공에는 1년 내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하게 부는 바람 구역인 제트 기류가 존재하는데요. 폭격 후 돌아오다가 역풍을 만나면 기름이 떨어져 살아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었죠. 또 비행 항로상에는 독일군이 강력한 대공 방어망이 형성돼 있었다는 건데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 저공 비행을 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폭격기들이 향하는 이상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죠. 때문에 폭격기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안개나 짙은 구름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에슈티 북쪽엔 트란발시아 알프스 산맥이, 남쪽엔 다뉴브강이 흐르는 평야지대가 있었는데요. 지리적 특성상 불길이 널리 퍼져나가야 폭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풍이 강력하게 불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하기 위해선 폭격 후 돌아오는 길에는 첫 번째, 강한 바람이 불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대공 방어망에서 은폐해 줄 수 있는 안개나 짙은 구름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 폭격 지역은 비구름 없이 맑게 개어야 했으며 남풍이 불어야만 했죠.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로 고민에 빠져있던 그때 미 공군 19기상대대를 이끌던 제이콥 중령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요. 기상 조건이 맞는 날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제이콥 중령은 가장 먼저 루마니아의 산악 게릴라 캠프에 기상 관측병을 두고 이 지역의 기상을 관측하도록 명령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40년간의 루마니아의 기후 통계와 일기도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제이콥 중령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날짜를 알아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는 곧바로 지휘부에 달려가 최상의 공격일을 보고했고 연합국 지휘부는 미군 기상대의 조언을 받아들여 플로에슈티 폭격 날짜를 결정하게 됩니다. 드디어 8월 1일 새벽 오랜 준비 끝에 B-14 177대가 리비아 기지에서 이륙했는데요. 놀랍게도 모든 기상 조건은 예보와 정확하게 일치했죠. B-14 177대는 고도를 낮춘 채 구름을 방어막 삼아 유전 시설로 향했고 도착과 동시에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는데요. 때마침 남풍까지 불어와 불씨는 더 크게 번져 공격 효과를 배로 끌어올렸죠. 임무를 마친 폭격기들은 전속력으로 탈출, 제트기류의 휘말림 없이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했는데요. 날씨와의 완벽한 호흡으로 폭격 편대는 유전시설 절반 가까이를 파괴해 독일 기동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작전이 실패했다고 보기도 했는데요. 정유시설이 파괴되면서 생산 지연이 되긴 했지만 그 기간이 짧기도 했고 독일이 빠르게 시설을 복구하고 예비시설에서 차질 없이 석유 생산을 이어나갔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럼에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은 폭격 작전에서 살아 돌아올 확률이 평균적으로 33%가
되지 않았던 데 반해 기상 조건을 계획에 반영한 이 작전에서는 70%의 생존율을 보였는데요. 또 소련의 군대가 독일 전차의 연료 부족을 이용해 소몰렌스크와 드네프르에서 2번의 공세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플로이시티 공습은 전사에서 성공한 작전으로 기록됐으며 훗날 연합국이 승리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전선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남긴 말, 훌륭한 장군은 전략을 배우고 유능한 장군은 병참학을 공부한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은 날씨를 아는 장군이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기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던 흥미로운 작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 제800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전략 폭격기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전략 폭격기라는 것이 아직도 계속 쓰임새가 있고, 특히 B-52가 매 시간 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B-52가 장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대견하기도 한데, 제 머릿속에서는 저는 요즘 자꾸 먼 미래 한 몇십 년 후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전략 폭격기가 만약에 궁극으로 간다면 뭐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떠오르는 거는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나르는 항공모함 같은 그렇죠. 개념이죠. 추락했습니다. 뭐 그렇게. 그렇게 되겠네요. 그 정도로 커지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비행기를 싣고 다니면서 비행기들이 여기서 발진했다 들어오고, 여기서 심지어 폭격을 하고,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까라는, 심지어 레이저 무기가 생기면 거기서 레이저 무기를 사방으로 쏘고, SF 같은 얘기지만, 만약에 전략 폭격기란 게 진짜 만약에 21세기를 다 넘기고 22세기까지 살아남는다면 그런 무엇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21세기를 결국은 그 다른 폭격기들은 다 바뀌는 가운데 B-52만 살아남으면서 21세기가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려면 채공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뭐 이륙했다가 가라는 게 아니라 착륙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핵 추진은 배는 되고 비행기는 안 됩니까? 그게 사실 핵 추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1950년대 때 10년 기차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기 설국 열차처럼 된 건가요? 기차도 핵 추진하려고 했었고, 근데 그때는 핵에 대한 위험성이 안 알려졌던 거예요, 별로. 그래서 그 정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핵 추진 비행기, 핵 추진 기차 다 만들려고 50년대 생각을 하다가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생각이 든 거죠. 그 핵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피해가 될 수 있겠군요. 핵폭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자로가 어쨌든 뭐 우리 저 핵발전소만 해도 한번 이제 체르노빌 전원식으로 그런 식으로 원자로가 그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떨어져서 10킬로미터 상공에 떨어져 가지고 막 밑에서 터지고 하면 그 상황을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핵 추진 자동차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 다 나름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전부 다 취소되고 결국은 남은 게 이제 선박류하고 고정된 저 발전소 이 정도 외에는 못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원래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유 기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폭격기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폭격기 필요 없냐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국력이라든 여러 그 작전 개념 봤을 때 이제 굳이 폭격기까지는 전략 폭격기 굳이 필요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폭격기 개념도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인기 공중모함 뭐 그런 성격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게임 느낌 팍 오네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무인기들이 대체하니까 무인기를 발진시켜서 그 무인기들이 뭐 자폭을 하는 뭐 소형 드론이 됐든 아니면 그 무인기가 뭐 미사일이나 폭탄을 떨어뜨리고 복귀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형태의 아까 원수님 말씀하신 어벤져스에 나오는 게 그거를 좀 더 이제 축소시킨 이제 그런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런 소위 군사 초강국들이 이 폭격기 한물간 존재인 듯한 이 폭격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서 관심을 가지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실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복게임 2의 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이거 차이 많이 나는데 이쪽은 좀 느낌이 그렇잖아요. 차이 많이 나죠. 네. 확실히 미국 쪽이 알면 알수록 정말 더욱 천조국이네요. 네. 보통 이렇게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알고 보면 러시아와 무슨 뭐 중국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럴 줄 알았는데.